금융당국이 170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집단대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이 급증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달러 강세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미국의 물가 지표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활했던 사전 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약속했던 본 청약이 미뤄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결국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나선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170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집단대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집단대출이 3배나 늘어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출에 이어 또 다른 부실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집단대출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집단대출을 줄여오고는 있지만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무려 162조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특히 농협이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그 규모는 작지만 최근 3년간 무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건설사의 현금 동원에 금융정책 이슈가 맞춰져 있지만 결국 추후엔 실제 분양자들의 상환 능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민원 중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배가량 늘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 관련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개별 채무자들의 소득 수준이 본인들이 받은 그 집단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내가 이거를 충분히 내 집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당국은 아직 부동산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당장 집단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집단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고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시공사 부도 우려 등 악재가 쌓여 있는 만큼 모니터링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일본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두고 양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라인의 글로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법인 라인 플러스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 라인 플러스가 이 핵심 포인트로 떠오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먼저 협상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일본 사업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는 대신에 동남아 등의 해외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선택지로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전량 매각부터 부분 매각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해외 사업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한국 법인인 라인 플러스인데요. 라인 야후는 그동안 라인의 일본 사업만 담당하는 한편 라인 플러스는 일본 외 동남아와 미국, 중국 등 해외 라인 사업 개발을 총괄해온 글로벌 사업의 핵심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라인 플러스는 네이버가 2013년에 설립해서 키워왔는데요.
소프트뱅크와 합병되기 전부터 네이버가 혼자서 한국에서 키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매각 대상에서 라인 플러스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다만 소프트뱅크 입장에선 자체 AI 모델도 구축하고 일본의 글로벌 국가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계획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이버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일본 말고도 뭐 태국이나 대만 가면 대부분 메신저 라인을 쓰던데 현재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지역까지 합산하면 라인 이용자 수는 2억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 절반인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들인데요. 네. 네이버는 라인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간편 결제와 배달, 웹툰 등과 연계해서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라인 플러스의 매출은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8,800억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던 셈입니다. 네, 이 동남아 사업이 필요한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줄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인 플러스는 그래서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력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용자 2억 명에게 서비스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와 기술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라인 플러스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제트 인터미디어트를 라인 플러스가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네이버가 아닌 라인야후를 통해서 소프트뱅크로 잡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이번 협상에서 라인 플러스를 가져올 경우에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은 지금의 15%에서 22%까지 올라갑니다. 더욱이 라인 플러스는 네이버의 이미지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인 스노우의 지분 10%도 갖고 있고요. 또 라인 플러스의 모회사인 제트 인터미디어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 제트 지분도 2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 플러스의 IT 개발 역량도 이번 협상의 고려 대상인데요. 국내 라인 플러스의 직원 수는 1,800여 명이고 계열사까지 따지면 2,500명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500여 명이 IT 개발자로 파악이 됩니다. 직원들은 연봉 삭감과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인 저녁 6시 이은정 라인 플러스 대표가 직원들에게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활했던 사전 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이 사전 청약 때 약속했던 본 청약이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아예 사업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결국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공터. 내년 입주를 목표로 2년 전에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부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보다 1, 2년 정도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MB정부 때 처음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사전 청약이 3년여 만에 다시 폐지된 건 주택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입주까지 5, 6년씩 걸리는 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기존 일정에 맞춰 대출을 받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당첨자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가을 본 청약이 예정됐던 8개 단지 중 7개 단지 5,600여 가구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의 폐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정되지 않는 내용들을 갖고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본 청약으로 진행될 때 근본적인 어떤 이 분쟁의 이 근원을 안고 있다. 문제는 정권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무주택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제도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주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도 올해 공공주택 10,000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제도가 사라지면서 빈말로 그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갈등이 봉합된 지 채 2달도 안 돼 한미약품 오너 일가에 다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송영숙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해임안 의결로 송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곧바로 내려오게 됐고 한미사이언스는 차남인 임종훈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공동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단독 체제로 변경된 건 임원 인사를 놓고 모자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임 대표가 송 회장 측근 임원을 해임하려 했지만 모친의 반대로 실패했고 결국 모친을 공동대표에서 몰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잡음을 우려해 해임에 반대했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도 결국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회장이 대표직에서 해임되면서 인사 개편을 시작으로 투자 유치 등 그간 형제 측이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단독 대표가 된 임종훈 대표는 이사회 후 여러 가지 회사 발전에 속도를 빨리 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자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진단입니다. 조속한 경영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형제가 추구하는 바를 갖다가 이제 주주들은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자칫 또 장기화가 되고 또 갈등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고 서로 타협을 통해서 올바른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한편 송 회장의 해임으로 가족 간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미국의 나홀로 호황 속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 한국의 원, 일본의 엔, 중국 위안에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제 강달러가 아니라 좀 킹달러 시대입니다. 이런 기조 상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현재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비교군에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처음 도입된 1973년 3월을 기준점으로 이 100으로 삼고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강달러, 밑돌면 약달러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난해 7월 99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요. 즉 10개월 가까이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혼자 잘 나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장률 전망치로 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 주요국들 간의 경제 상황 차이에 있습니다. 네.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 재확인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연초 1.3%에서 지난달 2.5%로 1.2%포인트 대폭 상향된 반면 유로존은 0.3%포인트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일본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미국보다 먼저 이 기준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통화국 대부분이 이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과 반대로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선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는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 유럽 중앙은행 주요 인사가 6월 인하론을 기정사실화하며 유럽 증시까지 덩달아 뛰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달러 인덱스 구성국인 영국 역시 물가가 진정될 것으로 관측되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2달 안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부근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는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영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금리 인하 신호로 시장이 해석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 구성국 가운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입니다.
스위스는 주요국 가운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가장 먼저 알린 나라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11% 연속 1%대를 기록하며 연간 2% 미만인 물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8일 금리를 인하한 스웨덴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물가는 4%대로 높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부양 카드로 금리 인하를 꺼내든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캐나다 역시 6월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BMO와 RBC, CIBC 등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6월 캐나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러인덱스 구성국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는 곳은 일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해 엔저 현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13일 일본 국채 매입 규모를 지난달보다 500억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이 같은 행보를 최근 엔저 현상의 대응으로 보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결국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끝나야 이런 달러 강세 기조도 조금 안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유럽과 달리 미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FOMC 기자회견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축소시킨 바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지표와 소비 심리 등 경제 지표도 탄탄하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은 힘을 잃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두고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고금리가 끝나려면 미국의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건 좀 분명합니다. 네. 이번 주 나올 미국의 물가 지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포인트 둔화된 3.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제외된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파월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이사들이 거듭 강조하는 게 지속적인 물가 하락인데요. 지속적인 물가 하락 여부를 관측하려면 초근원 물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슈퍼코어라고도 불리는 이 초근원 물가는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까지 뺀 물가로 임금에 초점을 둔 서비스 물가만 반영합니다. 앞서 연준이 주거비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한 만큼 초근원 물가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 3월 초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4.3% 상승하면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만약 주거비 상승 지속으로 근원 물가가 오르더라도 4월 초근원 물가가 둔화된다면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근원 물가가 지난달에 이어서 4월까지 상승해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다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기아는 올해 The New EV6에 이어 소형 SUV 전용 전기차 EV3를 통해 EV 리딩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손실 사태에 대한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배상을 놓고 고민 중인 은행들에게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겁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배상안은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 배상 비율을 정한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개 은행의 5건을 대표 사례로 정한 뒤 은행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반영해 30%에서 65%의 배상 비율을 책정했습니다. 5건 중 가장 높은 65%의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예적금을 가입하러 온 70대 고령자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반대로 하나은행은 피해 고객이 40대로 비교적 젊은 데다
과거 ELT 가입 이력이 있고 가입액이 5천만 원 이상 고액 인점 등이 차감 요인으로 작용해 5건 중 가장 낮은 30%로 배상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정해진 만큼 이를 기준 삼아 은행들의 자율 배상이 지금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제 두텁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율 배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자율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배상 비율이 결정된 만큼 그간 자율 조정을 미뤄왔던 고객들과의 합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 심사에 오른 사례 모두 상품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보는 설명 의무와 투자자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따지는 적합성 원칙은 기본 배상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다만 투자 경험과 나이, 방문 목적 등 가입자 요인과 녹취와 서명, 모니터링 콜 등 은행의 고객 관리 항목은 배상 비율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은행들과 고객들 간 합의에 있어서도 이들 항목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통 큰 주주 환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전 끝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044억 원으로 원메리츠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실적 개선과 증권 호실적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연결 당기 순이익이 약 6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주의 연결 당기 순이익 50% 이상을 주주 환원율로 한다는 원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메리츠 금융지주가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금융업계 최초로 IR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을 받아 경영진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건 인수합병 계획, 주주 환원 정책의 지속 여부, 배당 위주의 정책 전환 등이었습니다. 이에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은 향후 시장에서 좋은 M&A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면서 또 동시에 50% 주주 환원율 유지와 타 금융지주사보다 높은 20%대 ROE를 잘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곧 시작을 앞둔 가운데 메리츠 금융 역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앞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단순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이후 소각까지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우수 사례로 꼽히는데요. 2022년 당기 순이익의 50% 수준을 총 주주 환원율로 하는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사주 소각에 더해 5천억 원 규모의 신탁 계약을 통한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또 이중 상장을 해소하는 원메리츠 정책으로 보험사와 증권사 통합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이 해약 환급 준비금, 과도한 배당 자제 권고 등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증권 자회사의 배당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